지금 이게 왜 이렇게 화면이 근데 좀 더 진하게 나오나? 듀얼로 화면을 닦고 어느 정도까지 잡히는 것 같아요. 화면을 잘 닦아야 돼요. 네, 화면을 잘 닦고 선명한 화면으로 이제 지금 오늘이 2018년 오늘이 5월 14일 월요일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 페이스북 친구님들. 오늘이 2018년 5월 14일 월요일입니다. 네, 적반하장이라는 타이틀로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하자면 오늘이 적반하장 4일째 되는 날이 4회째 다시 시작한 적반하장 4회째입니다. 이제 매일매일 카운트하면서 적반하장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1000명이 넘게 계속 봐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당에서 처음에 적반하장을 시작했을 때 저희가 시작하고 난 뒤에 일주일이 지나서 1000명을 찍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페이스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1000명을 넘기고 한 이틀이 지나니까 1300명 정도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저로서는 자랑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여러 주제를 가지고 제가 요즘 신문을 너무 자주 봅니다. 아니, 많이 봅니다.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인터넷으로 기사를 오전 내내 스크랩을 하고 또 신문도 보고, 왜냐면 신문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C신문사 또 다른 C신문사 또 D신문사, 이게 신문마다 다 다른 기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뉴스를 이야기하려면은 신문을 골고루 봐야 합니다. 그래서 골고루 신문을 아침에 새벽에 5시 한 반경부터 신문을 보고 그 다음에는 인터넷으로 기사를 이렇게 훑었습니다. 일단 오늘 정준길 변호사님과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정 변호사님이 지금 잠시 급한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좋은 차 먼저, 중요한 거 먼저 몇 개만 이야기를 하고 정 변호사님과 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 이야기들인데요. 사실 여러분, 제가 많이 여러분한테 많이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법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고 싶어 해요. 저는. 왜냐면 법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주 바뀌기도 하고, 또 법은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해도 더 잘 아는 사람이 악용할 경우에는 내가 법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피해를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생활법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댓글이 막 달리고 있네요. 네, 일단 그런데 오늘 나온 기사를 먼저 하나 이야기해 드릴게요. 기사입니다.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정 변호사님이 지금 통화를 하시네요. 여기 정 변호사 사무실 구석에 앉아가지고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 변호사님이 옆에서 전화를 받아서 제가 갑자기 소리를 지금 싹 줄였습니다. 나유란 씨는 어제 저한테 전화번호를 남기신 분 같아요. 전화 통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전화를 남기시던데, 사실 번호는 저장을 해뒀습니다. 전화를 해뒀는데 당에서 활동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그분께는 일부러 전화를 안 드리고 있고요. 우리 동우님도 들어오셨네요. 동우님 아침부터 맛있는 바나나를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정 변호사님 나가셔서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이뻐요? 지금 정말 화장을 안 하고 그냥 앉아요. 제가 괜찮아요? 화장 안 하고 앉아도? 저는 그냥 꾸밈 없는 모습 그대로를 계속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얼굴이 부은 날도 있고 안 이쁜 날도 있고 또 가끔은 푸석한 날이 있어도 여러분 그냥 이해해 주세요.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트럭 운전자 무죄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되게 중요하게 보는 판결이라서 제가 이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해요.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단횡단을 했는데 그 무단횡단을 한
운전자가 무죄가 된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보행자는 숨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횡단보도에서 40m나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사고, 차량 속도가 30km에 불과했던 점, 그 사이에 갑자기 보행자가 나타난 점 등을 들어서 운전자가 예상치 어려운 이례적이었다는 이유를 들어서 무죄를 지금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요. 보행자는 횡단보도로 횡단해야 하므로 피해자가 3, 4차로를 가로질러서 다른 차량 사이로 무단 횡단할 것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횡단보도 40m 떨어진 위치에서 4차로와 3차로를 지나 2차로까지 들어와 횡단하려다가 A씨의 차에 부딪혀서 병원에 옮겨졌지만 8일 만에 숨을 거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결과는 무죄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사실요, 이게 제가 과거에 경험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친구들이랑 같이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골목에서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시장통 앞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골목에서 꼬마 아이가, 그러니까 처음에 공이 하나가 먼저 두르륵 굴러 나왔었어요. 공이 굴러 나오니까 꼬마 아이가 그 공에 따라서 정말 팍 하고 튀어나오는데요. 우리 이런 말 하죠. 순식간에 지나가서 도저히 몰랐어요.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근데 정말 푹, 그러니까 뭐가 슉 지나가고 그 다음에 다시 쭉 오더니 차에 부딪혀서 이렇게 공중으로 나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조수석에. 제 눈앞에서 뭐가 이렇게 붕 떠서 이게 푹 나르더니 땅에 푹 떨어지는데, 와, 그 공포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나갔더니 꼬마아이가, 5살 된 꼬마아이가 차에서 떨어져서 정말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 있었죠. 그런데 너무 깜짝 놀랄만한 게, 그렇게 떨어졌는데 꼬마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다시 공을 잡으러 뛰는 거예요. 자, 이때 운전사가 그냥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뭐 애가 잘 가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가도 돼 하고 가던 길을 계속 가면 잘못하면 뺑소니가 돼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우리는 그때 그래도 법학과 학생이었거든요. 이거 뺑소니야. 큰일 나. 그러니까 일단 아이를 잡았죠. 근데 부모는 없었어요. 부모는 없고 꼬마아이만 있었는데 아이가 자기 멀쩡하다고 병원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잡았어요. 그 아이를. 자, 병원 가자. 그리고 근처에 계신 분들한테 부모를 그러니까 연락해달라고 했죠. 그리고 그 아이를 태우고 근처 병원으로 바로 갔습니다. 근데 그 차가 코란도였거든요. 앞부분이요, 이게 훅 파여서 들어갔어요. 정말 찌그러져 버렸어요. 근데 꼬마아이는 멀쩡하고 차는 훅 찌그러졌어요. 중요한 건 새 차 나온 지 한 달 된 차였다는 거죠.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아이가 모든 검사를 다 했지만 검사 결과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진짜 멀쩡했어요. 근데 운전자는 벌금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자세하게 그때 무슨 벌금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오래된 얘기라서. 그리고 그 차는 새 차를 수리하느라고 제 기억에도 수리비가 꽤 들었었어요. 그 당시에. 자, 벌금 나왔죠. 운전자 벌금 나왔죠. 운전자 놀랬죠. 조수석에서도 놀랬죠. 뒷좌석에도 놀랬죠. 그리고 정말로 차 완전 찌그러졌죠. 근데 그 꼬마아이는 아픈 데는 없었어요. 멀쩡했어요. 검사 다 했어요. 그런데 또 합의금을 줘야 해요. 합의금까지 다 줬어요. 그때가 한 100 얼마였던 것 같아요. 기억이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100% 꼬마의 과실이었어요. 그때는. 왜? 뛰어나왔으니까 골목길에서. 그렇지만 그렇게 뛰어나왔지만 그거는 운전자의 잘못이라고 했죠. 주의 의무 위반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자, 이때 전 너무 억울했어요. 그걸 어떻게 내가 예상을 할 수 있을까? 거기서 사람이 튀어나올 거라고. 그런데 저는 이제 공감을 해요. 그런 골목을 지나갈 때는 더 낮춰야 되는 거예요. 속도를 더 낮춰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좁은 골목에서는 누군가가 나올 수 있다. 저는 그 다음부터 운전 습관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조그만 골목이 보이면 전 절대 안 지나가요. 일단 멈춰요. 그리고 들여다봐요. 저는 그때 그 사고로 인해서 운전 습관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언제나 튀어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신호등이 빨간불이어도 사람이 지나갈 수 있다. 파란불이어도 지나갈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언제나 아이들은 돌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미리 예견 가능성과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운전을 하게 되었어요. 예, 여기 단어를 써주셨네요. 그게 바로 방어운전이죠. 특히 스쿨존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스쿨존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바로 정말로 스쿨존, 그야말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뛰는 아이, 성질 급한 아이, 정말로 개념 없는 아이, 모든 아이들이 거기서 뛰어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고 골목길에서도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판례가 사실은 너무 무리하다고 볼 수는 있어요. 횡단보도 40m예요. 꽤 먼 거리예요. 횡단보도 40m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것까지 운전자에게 책임을 지우기는 힘들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횡단보도 10m나 20m였으면 판결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런 판결이 하나 나가고 나면 사람들은 이 판결에서 40m를 주의 깊게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보냐면 무단횡단한 사람은 혹시 치여도 무죄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여기에서는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40m라는 먼 거리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짧은 거리에서는 무죄가 안 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법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이 사람에게 이렇게 적용됐다고 해서 나도 이렇게 적용될 거라고 생각하고 방어운전을 하지 않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판례는 당연히 이 판례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이 판례에서 좀 더 유추해서 좀 더 보호하고 우리가 스스로 방어운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판례라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시 중요한 부분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판례가 나와도 무시하세요. 방어운전이 최고입니다. 두 번째, 여기에서는 40m 거리이기 때문에 무죄가 나왔지만 만약에 짧은 거리였으면 무죄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무죄야를 기억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우리가 사람마다 다르듯이 판사도 법정도 법원도 조금씩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로 나에게 꼭 그런 일이 생긴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고 제일 좋은 거는 방어운전입니다. 조심조심 운전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운전을 무서워해요. 제가 운전한 지가 되게 오래됐거든요. 21살 때부터 운전을 했으니까 지금 경력이 20몇 년이죠. 근데 전 되게 무서워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참, 근데 어디 가세요? 이제 준비하려고.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멋있게 입으세요? 정 변호사님이요 지금 방송 하시려고 하면서요 신경을 쓰고 오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 변호사님 의견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네. 네, 지금 이 판결 보셨잖아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세요. 네. 제가 변호사입니다. 이 부분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판결? 글쎄요, 저는 지금 이 판결이 일단 1심 판결이잖아요. 그 김재근 판사라고 북부지방법원 형사 10단독 판사가 1심 판결을 내린 건데 저는 항소심 가면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위험하죠. 무죄가 이건 무죄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죄라고 해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면 큰일 나는 판례죠, 이게. 아니 판례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판례가 무슨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도 아니고. 그럼요. 일단은 1심, 2심, 3심 있는데 1심 판결로 보이고 항소가 검찰이 당연히 항소할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항소하면은 저는 항소심에서 유죄로 다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서 이 기사 이 1심 판결 이런 그러니까 100명의 판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한두 명이 좀 기존의 판례와 다른 판결을 내렸다고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막 흔들어거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댓글 못 보셨죠? 네, 뭐라고 돼 있어요? 죽은 사람이 오히려 그 운전자에게 보상을 해주라는 거예요. 차 망가졌으니까. 글쎄 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런 판결을 왜 가지고 왔냐면 이거는 1심 아주 특이한 판결이긴 하지만 이게 기사화되어서 지금 사람들은요 이게 사실인 줄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확정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이건 뭐 좀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솔직히 저는 이제 검사 출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시속 30km로 달리는 차에 사람이 치였는데 글쎄 죽었다? 저는 여기에도 진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검사라면요 일단은 이게 시속 과연 30km, 40km 맞는지부터 확인할 거고요. 전방주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보입니다.
물론 무단횡단 하신 분이 잘못됐는데 우리가 운전해 봐서 알지 않습니까? 사람을 차에 치여서 그 차에 치인 사람이 죽을 정도면 글쎄요. 그런데도 이걸 예상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뭐 좀 심하게 표현하면 물론 뭐 김재건 판사 고민 나름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신호 지키지 않는 규칙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죽어도 좋다 뭐 이런 얘기 비슷한 거죠. 빨갱이는 죽어도 돼 이러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교통신호조금 위반했다고 너는 죽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거는 1심 판결이었고요. 저하고 변호사님도 생각이 거의 비슷한 건데 말 맞춘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 말 안 맞췄죠. 네. 근데 저는요. 운전은 일단 방어 운전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어이 그럼요. 그렇죠. 일단 그다음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네네 그 뭡니까? 제가 이분은 잡으러 가야 했는데 제가 최고위원회에서 잘리는 바람에 못 잡으러 갔어요. 표창원. 사실 이분 지금 제가 잡으러 갈 일이 있잖아요. 아이 그럼요. 근데 이분은 왜 이렇게 말을 막 하시죠? 글쎄요. 참 본인이 나설 일이 아니잖아요. 자, 표창원 의원이 이재명 욕설 파일 비난, 남경필을 저격하면서 몰카 피해자 왜 욕하나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녹음을 당했다는 거죠. 이재명 시장이 녹음을 당했으니까 피해자다. 근데 이거 부분 설명 조금만 해주세요. 이 녹음을 누가 한 거예요? 녹음은 우리 일단은 그 형수가 녹음을 한 거죠. 근데 그 대화 내용이 이재명 시장이 들어가고 네. 그 남편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요, 그 부인이 통화를 한 겁니다. 그러면 녹음해도 형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문제 없는 이거는 거죠. 아무 문제, 몰카가 아니지 않아요? 그 몰카라는 것은 이제 몰래 찍는 카메라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대화를 한 사람은 녹음하는 줄 알았는데 한 사람은 몰랐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몰카랑 비슷한 점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흔히 말하는 보통의 몰카는 아니잖아요. 자, 우리 여기서 한 번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우리 둘이서 대화를 해요. 네. 제가 몰래 녹음을 해요. 네.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쓸 수 있죠. 그렇죠. 네. 왜냐면 제가 등장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근데 변호사님이 다른 변호사님과 대화를 해요. 네. 저는 등장을 안 하고 몰래 녹음만 했어요. 그 문제되죠. 그 증거로 쓰면 안 되죠? 그렇죠. 그건 불법이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표창원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몰카 피해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증거로 쓸 수 있는 내용인 거죠. 당연하죠. 근데 무슨 피해자라는 이런 이상한 근데 얘기를 이제 하죠? 보통 이게 몰래 카메라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카메라를 몰래 틀어놓고 정말 불법을 저지르는가를 보는 카메라도 있지만 네. 또 다른 몰카는 그러니까는 상대방이만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촬영하는 줄 알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는 건데 지금 형수한테 욕설을 했던 이재명 시장이 피해자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대화 도중에 단장님이 저를 때린 거예요. 네. 욕을 했어요. 네. 그럼 제가 그걸 녹음을 해서 보여주면 단장님이 피해자인 거네요? 뭐 여기 논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대로 논리대로라면 그런 욕하고 때린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 이상한 논리네요. 네, 그렇죠. 아니 피해자가 억울해서 자기가 너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도 네. 그러니까 녹음을 하거나 왜 네. 되게 이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영상 녹화하잖아요. 그런데 녹화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네요. 이게 표창원 의원이 보면은 좀 사람이 좀 약간 이렇게 판단력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좀 이상해요, 제가 보기에. 왜냐면 어떻게 이재명 시장을 여기서 피해자라 몰카의 피해자로 비유를 하냐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남경필 지사가 이런 것까지 문제 삼는 그건 좀 그렇다, 격조가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하는 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몰카 피해자다 이재명 시장이, 이건 좀 지나치는 거죠. 거기다가 또 있습니다. 네. 정말로 표창원 의원은 그래도 뭐 범죄 파일 이렇게 공부하신 분이 왜 이렇게 자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죠? 기억나세요? 옛날 들어온 잠이라고 하는 그 그림이 있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그 그림은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 놓고 자기 본인이랑 이제 부인 또 사람들이 터니까 명예훼손. 그거는 명예훼손이고 개인의 인격 운운했지 않습니까? 단장님 전화 와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 법적 기준과 잣대가 이분은 법적 기준과 잣대를 제가 4글자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단장님은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자기 중심. 아니죠. 흔들 의자. 흔들 의자. 자기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갔다가 흔들. 근데 저는요, 기준이 명확한 사람이 그래도 의원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명확하다는 건 뭐냐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나의 이익에 관계없이 네. 판단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네. 좀 표창원 의원은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근데 저는 약속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어쨌거나 다시 어떤 자리에 들어가든지 표창원 의원은 찾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글쎄요, 그 소년법 뭐 개정하면서 그렇죠. 토론회. 한번 토론회 하자 그러더니 몰래 했나요? 안 했나요? 잘 모르겠네요. 이상한 거 몰래 했어요. 정말 제가 그때 정신없는 판국에 했는데요.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그런데요, 단장님, 그거 좀 줘보세요. 이건 제가 잠깐 안 짚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 왜 이러세요? 글쎄요, 지금 되게 조심스러운데 저는 뭐 이재명 시장님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형이 돌아가셨는데 뭐 형수나 이렇게 그 가족 간의 관계에서 민형사상 여러 가지 소송이 있는데 그 형수가 먼저 고소도 취소하고 소도 취하하고 그랬는데 왜 본인은 취하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좀 정리했으면 좋겠고. 잠깐만요. 취하를 안 했어요? 본인은 취하 안 했죠. 형이 돌아가신데도 취하를 안 했어요? 그렇죠. 일단 거기에서는 우리가 그냥 흔히 그냥 객관적인 생각으로는 좀 냉정하네요. 심지어는 승계 집행문이라는 걸 받았죠. 그게 무슨 뭐예요? 말이냐면 이제 형이죠. 형한테 이제 받아야 될 돈이 있다라고 이제 판결이 났는데 그것을 집행을 하는 집행문을 받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형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형수랑 그 조카들이 이제 그 권리 의무를 승계하잖아요. 상속을 네, 받으니까. 네. 그러니까는 그 집행문을 승계받아 갖고 언제든지 지금 형수랑 그 다음에 조카들한테 해당 금액만큼 지금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집행문을 아니 근데 법원으로 가족 받아내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셔야 되지 않나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본인이 그래도 후보자로 지금 나와서 이게 무슨 창피한 싸움입니까? 사실 거꾸로 가족들이 뭐 안 하겠다라고 막 버텨도 본인이 먼저 사실을 해줘야 되는 건데 네. 그 뭐 힘들고 하니까는 이제 이재선 형수죠. 이재명 시장을 이제 형수가 먼저 고소 취소랑 소치하를 다 했어요. 조건 근데 없이. 변호사님이 네. 지금 소송 대리인이죠. 소송 대리인이죠. 네. 네.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사실 할 얘기가 많지만 조금 잠시 머물렀다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오늘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할 얘기가 아닌데요. 이 부분은 할 얘기가 많고 이재명 시장님도 조금은 긴장하고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또 거의 소문난 오누이래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뜨면은 뭔가 이렇게 파헤친다고 하니까 여러분 조금만 기대하고 계세요. 아직은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뉴스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요. 페이스북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탈북자신데요. 내가 만약에 실종이 되면은 나를 꼭 찾아주세요. 내가 북송된 겁니다. 라는 페이스북 글이 있었어요. 근데 전 그 글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갔는데, 아니, 이게 뭡니까, 지금? 그러니까 말입니다. 뭐, 이전에 중국에서 북한 식당을 하던 요정업원 12명인가가 집단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사건이 있었는데, 네. 뭐 일부 이제 좌파 진영에서 기획 입국설에 관한 얘기가 있었고, 일부 논란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부 사람들이 이제 그 여정원들을 북송되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논란이 있었고, 그 논란의 중심에 사실은 통일부의 그 대변인인가 하는 분이 약간 그 오해를 살 만한 발언을 했던 것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제일 좋은 방법은 그럼 당사자한테 의사를 물어보자는 거 아니에요. 12분한테 너 그럼 북으로 갈래? 대한민국에 있을래? 이렇게 물어볼 때 이분들의 딜레마가 뭐냐면요. 현재 북한에서는 이 12사람이 전부 다 대한민국에 의해서 납치가 돼가지고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납치가 돼 있다는 돼 있대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 친인척들이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래요. 근데 이 12명한테 이제 만약에 의사를 물어봐요. 그럼 그 중에 반은 나는 강제로 납치됐다거나 또는 왔더니 아닌 것 같아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하고 6명은 만약에 그대로 남겠다고 얘기를 해봐요. 그러면 6명 돌아간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머지 6명은 자신의 의사에 관계없이
본인은 여기 있고 싶어도 가족들의 안위를 생각하면 본인도 북한에 가겠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요, 탈북자, 납북자, 네. 지금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납북자 문제도 되게 심각해요, 지금. 납북자는 대한민국 사람이 네. 북한에 이제 잡혀간 강제로 네. 의사에 근데 반해서 탈북자는 북한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또 억류자라는 표현을 또 쓰기도 하고요. 네. 또 지금 우리가 남쪽에서 강제 납치했다는 그런 설도 있는데 네. 이게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지금 아닌 것 아니 같아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아주 단순하게 본 그거예요. 여종업원 12명이 강제로 자기네들은 납치됐다라는 일부 주장이 있으니까는 12명 의사 확인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합리적인 방법 같잖아요. 근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북한에서는 남한으로 납치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일가족들이 하나도 처벌을 안 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그렇죠.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럼 그 12사람한테 만약 의사를 물어보면 12사람이 도대체 제대로 자기 의사를 표명할 수 있겠냐 이거죠. 자, 다시 보면요.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납치된 걸로 북한에서 알고 가족들은 멀쩡한데. 멀쩡한데. 여기서 만약에 자, 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납치됐니라고 했는데. 저 납치 아닌데요? 그러면 가족은 아우지로 가는 거네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러고도 남죠. 그렇다면 본인은 말을 할 때 되게 힘들겠어요. 그렇죠. 저는 그러면 고민하고 저 한 몸 살기 위해서 나는 납치된 게 아니라 자유로 왔다고 말하기 어렵고 아유 저도 뭐 딴 사람 따라서 왔는데요. 이게 보니까는 뭐 일로 오는 줄 몰랐어요. 제 의사에 반해서 왔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북한에 가서 나도 괜찮고 가족들도 괜찮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아침 뉴스에 아침 신문에 조선일보에서는 뭐라고 나왔었냐면요. 이게 조선일보일 거예요. 맞죠? 네. 근데 여기에는 탈북 여종업원 북송 논란 떨고 있는 3만 탈북자들이라고 나왔는데 오후에 뉴스가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통일부 북여종업원 논란의 북송 가능성 잘못된 보도다라고 나왔는데요. 잘못된 보도면 그럼 뭐가 진실이냐가 내용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정말 우리가 트루킹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가 좀 많은 건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기사가 별로 없어요. 네. 묻혀가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좀 조심해서 다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여종업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신의 생사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사까지 다 달려있는 문제인데,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그러면서 막 문제 제기하고, 오늘 세상에 민변이 또 박근혜 대통령을 고발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뭔가. 북한 종업원 집단 탈북이 기획됐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등을 고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민변에서. 그렇죠? 그리고 뭐 이병기,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들이죠. 그래서 총선을 노린 범죄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고발을 했다고 하는데 참 이런 부분들도 뭐 진상의 경우에 따라 규명될 필요는 있지만 국가의 안위 내지는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안보상 그런 어떤 이익이라는 것이 있는데 너무 쉽게 어떤 좀 한쪽의 측면만 강조되어져서 이런 부분들이 공세적인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게 아니냐라는 좀 걱정이 되네요. 근데 여기 지금 댓글에 재밌는 게 있었어요. 홍준표 대표 좀 물러나가게 해달래요. 네. 그 제가 아무리 해도 안 돼. 제가요 그거 아무리 해도 아무도 응답을 안 해요. 아니 뭐 아까도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홍준표만 물러나면 된다라고 이제 다들 말은 하는데요. 네. 뭐 고양이 목에 팡물 달기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이렇게 샘쥐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그쵸? 그렇죠. 이게 방울을 달러 갈 사람이 제가 그 달려고 덤볐잖아요. 네. 근데 저 재미난 얘기 좀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어제 확인한 건데 네. 만약에 요번에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대패했어요. 네. 그리고 홍준표 지금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임시전당대회를 열었어요. 네. 그럼 임시전당대회를 열면 홍준표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사실은 대표직을 유지하면 안 되죠. 그렇죠. 대표직을 내놔야 되는 거죠. 그 네. 대표직이 거리가 된 경우에는 임기가 6개월 이상이 남은 경우에는 전당대회에서 다시 대표를 뽑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전당대회를 열어서 대표를 뽑을 수가 있는데 네. 퀘스천. 그러면 그 대표의 임기는 언제까지일까요?
지금 남은 잔여 임기까지인가요? 그렇죠. 언론에서는 그때부터 2년이라고 해서 지금 2년 동안 하기 때문에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내년 8월까지나요? 그렇죠. 우리 당원 당규에 당규에 따르면 잔여 기간이에요. 잔여 기간. 그러면은 홍준표 대표가 그것을 잔여 기간으로 당원 당규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얘기해주면 어떡해요? 당원 당규 개정하면 어떡하려고요? 아 진짜. 아니 뭐 마음대로 하라고 하세요. 뭐 어차피 마음대로인데요. 어차피 마음대로. 그러면 지금 상황이면 아싸 이래야 되는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내년 지금 7월까지네요.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대표가 뭐 임시전당대회를 열어가지고 다시 재신임을 받아서 2년 동안 본인이 그 당대표를 하면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이 얘기들 자체가 철저하게 당원과 당규에 반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언제 당원 당규 지킨 거 보셨어요? 뭐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저 역사적으로 최고위원이 잘린 첫 번째 케이스라면서요. 그렇죠. 이것도 윤리. 대한민국 아니 그것도 최고위원으로서 잘린 게 아니잖아요. 당원 자격이 잘림으로써 네. 최고위원은 당원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를 최고위원을 자른 게 아니고 당원인 걸 잘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잘 놀고 있죠? 글쎄요, 많은 분들이 또 호응해 주시니까. 네, 근데 제가 생각해도 저는 너무 잘 노는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이거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여러분 이거 재밌지 않으세요? 이거 뭐예요? 아니 오늘 이제 의원 사직서를 처리하지 않으면 지금 보궐선거는 예전에는 6개월에 한 번씩 해서 1년에 2번 했는데 네. 법이 바뀌어서 이제 1년에 한 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까지 의원 사직서 4명의 의원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으면 네. 이제 6월 13일 날 보궐선거가 4군데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내년 돼서 이제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서둘러 가지고 이 4곳을 보궐선거 지역에 넣어서 12군데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 야당들은 이제 여기 요번에 하지 말고 다음에 하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은 지금 통과가 될까요? 근데 이게 지금 여당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속보이잖아요. 네. 말로는 요번에 통과시키지 못하면 4곳은 1년간 국회의원이 없어서 공석이다, 민의를 대변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물론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땐 분위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4군데 하면 자기네들이 거의 다 이기거든요. 잘하면 경북 김천까지도 먹으면 4군데를 다 먹을 수가 있잖아요. 야, 끝내주네요. 근데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불리하니까 한 1년 좀 쉬었다가 그때 좀 국민 여론에 따라서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본인들한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차피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생각을 다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좀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는 너무 여당의 어떤 이런 속보이는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을 별로 지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TV를 안 봤는데 TV에 그런 게 나왔나 봐요. 각 전체 오늘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 하는 판세를 봐줬나 봐요. 네. 근데 몰락이래요. 아, 몰락이요? 예. 진짜 몰락이래요. 몰락이라는 표현보다는 민주당의 득세라고 얘기하면 그게 어떨까요? 아니 표현까지 왜 제가 그 표현을 쓰냐면요, 어디 당선 가능성 이렇게 나왔나 봐요. 근데 몰락이라고 하는데요, 저 약간 헷갈려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요번에 왜 그러세요? 봤잖아요. 홍 대표가 좀 전에 진짜 한 2-3시간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압승이다. 그러니까는 홍 대표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업그레이드 되지 않은 내비게이션 같다. 한때 참 훌륭하신 분인데 판단력이 정말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지사도 똑같죠. 최근 지금 여론조사 몇 군데 나온 걸 보면 10% 내외잖아요. 10% 내외. 아니요, 홍 대표가 지금 여론조사 그거 거짓말이다, 우리가 했는데 내가 지금 말하면은 선관위에서도 뭐라고 하니까 말을 하지 않겠다, 내가 해봤더니 압승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홍준표 대표는 지난 대선 때도 사실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사실과 우리도 속았잖아요. 그럼요. 단장님 밥도 안 먹고 했죠. 더군다나 본인이 자기는 처음부터 당선될 생각하지도 않았다 이런 소리 나중에 하는 거 보고는요, 진짜 한 대 탁 해서 때려 패고 싶더라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딱 콩? 손으로 그냥 한 대 뒤통수를 때리고 싶어요. 단장님 그때 작년 우리가 이맘때 선거 전에 네. 밥도 안 먹고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저 이거는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오늘 노원병인가 거기 공천 누가 됐는지 아, 아시죠? 강현재 변호사가 됐죠? 예, 근데 네. 제가 웬만하면 이런 말 하지 않는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웃었어요. 하하하하하. 저는 강현재 변호사랑 옛날에 대한변협에서 같이 일을 했어요. 네. 뭐 좀 단점도 없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장점이 많은 훌륭한 전문 여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사람이 판단력이 저렇게 떨어질 수가 있나. 아니 그분이 이건 방송 돌려보기 하면 나와요. 작년에요. 제가 홍을 커버하러 나갈 때 네. 그분이 안철수의 퀴즈였어요. 아, 그랬었죠. 그래서 저한테 이랬어요. 홍발정당에 계시면 기분이 좋으세요? 이랬어요. 아, 그래요? 여자로서 괜찮으세요? 이랬어요. 네. 그리고 안철수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거의 입에 거품을 보글보글 물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요. 그냥 우리 각자 자기 당에 충실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이번에 자유한국당에서 나오신대요. 지금은 홍준표 퀴즈 아니에요? 홍준표 퀴즈는 그러던데. 배현진이고요. 아니, 배현진도 퀴즈지만 강현재도 퀴즈죠. 왜냐면 법률특보예요. 법률특보. 아무튼 그래서 강연재 이제 후보로 그 공천장을 받았다는 걸 보면서 제가 정말 이렇게 웃겠습니다. 그냥 하하하. 작년에 고생했던 그 날들이 참 그냥 이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둘 다 참 뻘짓을 많이 했구나. 아니 뭐 저는 꼭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홍준표 대표를 위해서 일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수파의 제1당인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된 홍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일한 거니까. 그렇지만 계속해서 홍준표 화이팅, 홍준표 그 우리가 언제나 뭐 홍홍홍 이러면서 입에서 계속 자다가도 홍이 나왔잖아요. 그래도 뭐 저는 우리의 그 순수한 마음들, 그 네. 순수한 열정들 많이 이해해 주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사실 뭐 우리가 홍준표 뭐 대표랑도 뭐 사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당을 제대로 그래서 말아먹으려고 하니까 그런 당이 거죠. 제대로 돼야 되는데 이상한 생각하고 자꾸 사심을 부리니까 그러시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야,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왜 니네는 자꾸 나서서 이상한 소리 해. 그거 아니에요. 속마음 들키면 되게 화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단장이 왜 약간 자기 속마음을 들키면 기분 어떠세요? 좀 그렇죠. 멋졌죠. 괜히 버럭 화내잖아요. 그렇죠. 단장님도 가끔 그러잖아요. 저야 뭐 속마음 들킨 적이 별로 없어서. 단장님도 가끔 들키면 버럭 하시잖아요. 그런가요? 사람이 속마음이 들키면 버럭 하는데 지금 이런 말을 많이 한대요. 세월이 시간이 지나 보니 12월 달에 약간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던 유여해와 정준길의 이야기가 지금은 맞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때라도 좀 제대로 자리를 잡았으면 지금쯤이면은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실정들, 대외적으로는 뭐 대북 관계나 기타 등등에서 화려하지만 지금 뭐 이제 1년 맡은 지 1년 됐는데 경제 민생 엉망이잖아요. 네. 저는 서울시 제가 왜 또 서울시장 한번 나가보려고 했었는데 그렇죠. 전 나가면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박원순이라는 사람이 서울시에서 보기에 그렇게 그럴싸했지만 실제로 제대로 못했던 것을 하나하나 다 공격하고 싶었어요. 그렇죠. 자전거. 음. 그 탱글이라고 하나요? 탱글이 아니니까. 뭐죠? 왜 길에 이렇게 있는 자전거 초록색 연두색 네. 자전거가 있는데요. 탱글이 아니에요? 탱글이 아니에요. 뭐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자전거가 있어요 길에. 근데 그 자전거 반환율도 되게 회수율이 되게 작대요. 뿐만이 아니라 훼손율도 되게 많대요. 그리고 거기에 관여해서 업자들이랑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전 진짜 파헤치고 싶었고 국가도로 만들어가지고 공원 만든 거 그거 돈 되게 많이 낭비했어요. 뿐만이 아니고 서울 광장 시청 앞 광장도 전 찾아오고 싶어요. 시청 앞 광장이 이상해졌어요. 그럼요. 제가 어릴 때 있던 광장이 차라리 낫겠어요. 그러니까 하지마, 아무것도 하지마, 하려고 하지마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었거든요. 아무튼 자전거 버리고 간대요. 그거 봐요. 정단장님 차라리 영화 배우로 하래요. 멋있대요. 저기 정성산 감독이 영화 만들면 저기 단역으로 출연. 저기 정말 핸섬하다고 댓글이 달렸어요. 근데 저만 이렇게 앞으로 쑥 가서 거의 가고 단장님 뒤에서 되게 멋있게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말로 오늘도 여러 주제를 이렇게 다뤄봤는데요. 사실 풍계리 예. 지금 이 얘기 해야 돼요. 하세요. 그래요. 하십시오. 풍계리는 지금 사실 뭐
그 갱도 4개 다이너마이트를 폭파하는 방식으로 네. 폐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인력 시설도 모두 철수하겠다고 해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는 좋은 방향인 것 같은데 네. 뭐 너무 일방적으로 또 북한을 의심해서도 문제지만 네. 너무 믿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 2017년도 기사 아시죠? 사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제일 문제가 왜 전문가를 못 오게 하느냐 이거죠. 전문가는 못 오게 하고 전문가를 그렇죠. 배제하고 했죠. 그래서 전문가를 못 오게 오면 하며 한 상태에서 기자들이 볼 때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게 진짜 사실상 진짜 폐기인지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아 이게 폐쇄가 아니고 폐기예요 그러면서 좀 심한 표현이지만 북한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데 저는 이것도 이상한 것 같아요. 이건 청와대가 나설 얘기가 아니고 북한이 나서서 이건 폐쇄가 아니라 폐기다라고 본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청와대는 가만히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전문가 안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대한민국에서 북한에 괜히 불필요한 오해 받으니까 전문가 참석시키는 게 어떻겠냐라고 오히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거는 또 문재인 정부가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고 특히 사실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작년에 이 뉴스에 2017년. 보면 2017년도 11월자에 보면 북한 풍계리에서 핵실험장이 붕괴돼서 200여 명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사가 떴어요. 홍콩발이거든요.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렇다면 여기가 폐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너무 우리가 우리는 단정 짓지 말자. 우리는 건강한 보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기사만 그렇죠. 인용합시다. 우리는 건강한 보수기 때문에 그렇다면서 의심만 하진 않아요. 하지만 또 홍콩 신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국 영구진에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붕괴를 추정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났어요. 그죠? 그리고 또 무슨 얘기도 있냐면 북한의 핵실험장 지반이 4m 정도 붕괴를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백두산 밑에 있는 이 화산, 마그마 방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서 백두산이 화산 폭파할지도 모른다. 지금 이런 얘기도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그 발해가 망한 이유요? 발해가 망한 이유를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그때 백두산이 화산 분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시기에. 아주 영향이 크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영향들도 있다. 이런 얘기들까지도 있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우리가 그 대한민국의 청와대가 저는 북한에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지?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까지 참석하지 못하고 잘 모르는 기자들만 갖고 하면은 쇼잉하는 거라고 이건 오해받을 수 있다. 진정성을 의심받으니까 그러지 말고 전문가들을 좀 참석시키는 게 어떻겠냐. 라고 오히려 제안을 해주는 것이 나중에 북미 회담을 제대로 이끌어가는 중재자로서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요? 갑자기 단장님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대선할 때 많이 썼던 논평 중에 단어가 생각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그때 슬로건 같은 게 있었죠. 사람이 먼저다. 네. 근데 우리가 많이 했던 말이 있죠. 그는 내 사람이 먼저다. 갑자기 그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마무리하는지 우리 보시는 분들 다 아실 거고요. 저는 오늘 단장님이 말씀하셨던 말 중에서 건강한 보수라는 말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이상한 의심을 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우기는 것은 안 할 것입니다. 그럼요. 진실된 뉴스만 얘기할 것이고 만약에 우리 측에서 가짜 뉴스를 보도한다면 그 역시 우리가 진짜는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가짜로 혹하게 만들어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이기고 있어 지지율 우리가 높아라고 자꾸 이렇게 가짜로 이야기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나요? 맞네요. 예,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단장님 멋있다고 이야기하네요. 단장님 멋있다고 이야기하고요. 저는 오늘 귀찮아서 머리를 묶었더니 이 머리가 이쁘대요. 우리는 그러니까 꾸미지 않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네, 네, 뉴스도 꾸미지 말고 내보냅시다. 네, 그렇죠. 네, 오늘도 2시에 여러분 찾아뵀는데요. 내일도 거의 별일이 없으면 2시에 찾아뵈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뉴스거리를 가지고 그냥 수다 떨듯이 여러분들한테 사실만을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실 뉴스 찾는 거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 이제 막 시작한 지 오늘 4번째인가요? 네, 오늘이 4번째예요. 4번째라서 뭐 초창기는 뭐 좀 이렇게
유채고야 뭐 당연히 나와야 될 뿐이고 네. 그리고 제가 좀 자주 나올 수밖에 없는데 가까운 시일 내에 또 좋은 분들 많이 아유, 모시고 있잖아요. 단장님하고는 호흡 맞춘 지가 하도 오래돼서요. 예, 예. 딴 분들, 우리 지금 패널 한 분 더 계세요. 누구시죠? 아. 네, 봄맞이 라이언입니다. 가든 라이언. 어떠세요, 여러분? 라이언도 항상 여기에 이 방에서는 라이언이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라붐 방에서도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라붐 방에도 라이언이 꽉 지키고 있습니다. 라붐이 무슨 뜻이죠? 네? 라이언 붐붐입니다. 네. 네,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너무 감사하고요. 라이언이 봄봄이 아니라 붐붐. 라이언이 되게 이뻐요. 그럼요. 예. 네,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치마 입었어요. 그래요? 이거 앞치마네요. 남자일 수도 있어요. 치마가 아니고. 네, 아무튼 또 내일 뵙겠습니다. 우리 수요일에는요, 마산을 갑니다. 마산에 누구 응원하러 가죠? 예, 김태호 지사님 응원하러 갑니다. 네, 그래서 판넬도 만드셨죠? 그렇죠. 김태호 지사님, 경남지사 필승. 그렇죠. 그 판넬 만들어서 들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홍원 밉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을 미워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보수의 큰 집이 돼야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저는 뭐 김태호 지사님 사실 저보다 나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50대 중후반 정도 되신 분이. 단장님 50대가 되셨어요? 저 50 조금 넘었죠. 어머, 이 다음에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난번 공천할 때 좀 올드하신 분들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그 50대 한 중후반의 그 좋은 그 화려한 정치 경력을 가지신 분이 갑자기 올드보이로 당이 스스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너무 속상하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홍준표 대표가 가서 창원 빨갱이 발언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렇지 않아도 좀 어려운 지역 민심이 상당히 지금 나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는 마산으로 김태호 후보자 응원을 갑니다. 이렇게 가져가서 응원할 건데요. 뭐 저야 쫓아내지는 않겠죠. 응원 가는데. 그럼요. 네, 가서 이렇게 응원할 거고요. 우리 라이언도 함께 가서 응원할 거고 우리 차에 라이언 한 명 올려놔야겠어요. 그렇게 하시죠. 네, 여러분 아무튼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